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10만 달러 선 진입을 눈앞에 두었던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하락세를 지속하며 역주행하더니 이젠 9만 달러 선도 무너질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시총 2위 이더리움은 4.6% 떨어진 3,326달러, 솔라나는 3.8% 내린 230달러로 거래되며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핵 위협 속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에 인공지능에 관한 연방정책과 정부 활용 등을 조정하는 책임자를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현지 시간 26일 보도했습니다. 신설되는 AI 차르는 AI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미국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공공 및 민간 자원을 집중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직후 멕시코, 중국을 겨냥한 새로운 관세 폭탄을 언급하면서 관세 부과를 예고하자 유럽 증시에서 주요 자동차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유럽 주요 자동차 업체의 시가총액이 이날 주가 하락으로 약 100억 유로 사라졌다고 추산했습니다. 성공 투자 향해 출발하는 힘찬 첫걸음, 매일 아침 증시와이드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오은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이로써 다우와 S&P 500 지수는 다시 신고가를 써내려갔습니다. 이날에는 지난 11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의사록에 따르면 경제가 탄탄한 기반을 유지를 할 경우에는 이 당국자들이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선호하고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게 됐습니다. 연일 이렇게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뉴욕 증시, 과연 우리는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잠시 후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가 준비한 소식들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김영민 캐스터가 전해드리는 톡톡한 경제에서는 나스닥 지수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지은 대표의 이슈와이드에서는 글로벌 섹터 그리고 12월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발언으로 하락했던 어제 우리 증시 개장전 리포트를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투자기 전에 살펴보면 좋을 경제 이야기 김영민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톡톡한 경제 김영민입니다.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할 이슈를 찾아 그 내용에 대해 파고들어 볼 텐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다양한 키워드 속 오늘은 나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은 미국의 장외 주식시장으로 1971년 2월 8일 첫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세계 각국의 장외 주식시장의 모델이 되고 있는 미국의 특별 주식시장으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벤처기업들이 기반을 두고 있죠. 세계 최초로 완전히 전산화된 주식거래 시스템을 도입한 거래소로도 유명합니다. 나스닥에는 기술 중심의 기업들이 많이 상장돼 있어서 나스닥 지수는 기술주 중심의 주가 지수로 불립니다. 테크 기업들이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요즘 역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지표로 여겨집니다. 대표적인 회사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애플, 아마존, 테슬라 등이 있죠. 현재 나스닥 상장 기업들이 포함된 나스닥 지수는 뉴욕 3대 주가 지수 중 하나로 꼽힙니다. 나스닥은 대표적인 두 가지 지수가 있는데요. 나스닥 종합지수와 나스닥 100 지수입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나스닥에 상장된 모든 주식을 포함하고 있어 시장 전체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고 나스닥 100 지수는 시가총액 기준 상위 100개의 비금융 기업으로 구성해서 주요 대형 기술주들이 포진해 있죠.
1985년 1월부터 나스닥 100 지수는 산정돼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중 하나로 꼽히며 우리가 흔히 아는 나스닥 지수라고 불리는 지수는 나스닥 종합지수를 뜻합니다. 3,000개 이상의 종목을 포함하며 현재 19,000포인트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량 기업의 주가 변화가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치죠. 기술주 중심으로 구성됐다라는 특징 때문에 성장 가능성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크다는 단점도 갖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이나 경기 변화에도 비교적 민감하죠. 나스닥과 비슷한 시장, 우리나라에도 있죠. 우리나라는 나스닥 시장을 본떠 1996년 7월 코스닥 시장을 열었습니다. 증권거래소 시장과는 다른 별도의 시장으로 벤처기업을 위한 증권시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나스닥의 닮은 꼴, 코스닥의 역사도 짧게 살펴볼까요? 우리 정부는 1986년 중소기업이 증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등의 주식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장 조직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1987년 4월 장외시장 조직화가 이뤄졌으며 1987년 4월 15일에는 에어로시스템과 범양건영, 한국물산이 최초의 주권 장외 종목으로 등록됐죠. 이후 1991년 10월에 고객과 증권회사 간 또 증권회사 상호 간 상대매매를 중개하기 위한 주식 장외거래 중개기가 설치가 됐고요. 1996년 5월에는 상대매매 방식으로 이루어지던 낙후된 거래 방식을 경쟁매매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코스닥 시장을 운영할 코스닥 증권시장이 설립됩니다. 그리고 그해 7월에 코스닥 매매 시스템이 가동되죠. 1997년 1월에는 코스닥 시장 주가지수가 발표됐는데요. 1996년 7월 1일을 기준지수 100으로 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00포인트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다시 나스닥으로 돌아와서 최근 나스닥에 상장된 기술주 안에서도 종목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 간에도 수익률 차이가 상당한데요.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종목들의 편입 여부나 편입 비중에 따라서 수익률이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1일을 기준으로 최근 한 달 새 타임폴리오 미국 나스닥 100 액티브는 18.73%의 수익률을 기록했는데요. 같은 기간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TR,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등의 수익률이 3%대인 것과 비교하면 수익률이 6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또한 해지 상품인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선물 수익률과는 무려 12배 이상의 격차가 벌어지죠.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 안팎까지 치솟으면서 비트코인 최다 보유 기업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 등의 주가가 급등하며 이 종목이 편입된 ETF 수익률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나스닥은 단순한 시장 지수를 넘어서 전 세계 기술 산업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척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IT 시장의 혁신이 지속되며 나스닥은 투자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 출발 증시와이드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선정한 글로벌 조간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확인해 보시죠.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US 스틸 인수 심사에서 정치적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일본 제철의 미국 철강 대기업 US 스틸 인수 계획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의 정치적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현 정부의 독립성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제닛 옐런 재무장관과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면서 미국의 외국인 투자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정치적 개입이 있었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관련 문건을 보전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위원회는 지난 8월에 일본 제철의 인수 계획에 대해서 안보상의 우려가 있다라고 의견을 냈고요. 일본 제철은 심사를 철회한 후에 다시 신청을 했고 연내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외국인 투자위원회가 안보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백악관과 관련 부처가 주고받은 이 모든 기록을 보존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들은 외국인 투자위원회가 법적 의무를 엄격하게 지키고 공정하게 검토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기록을 검증할 의향이 있다라고 밝혔고요. 답변 시한을 12월 6일로 제시를 한 상태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특검이 트럼프 기소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끝난 상태라고 합니다. 스미스 특검은 워싱턴 DC 법원에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그리고 기밀문서 유출 사건에서 트럼프를 기소하지 않겠다고 공식 요청을 했습니다.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간섭으로 보고 있고요. 재임 중에는 기소하지 않은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 사건들은 근거 없는 무법 사건이었다라면서 승리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벤스 부통령 당선인은 이 기소는 정치적이었다며 이 트럼프 당선인에게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사건 외에도 조지아주 대선 결과 뒤집기 그리고 뉴욕의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뉴욕 사건은 판사가 형량 선고를 연기한 상태고요. 이 조지아 사건은 이 수사관과 검사장의 사적 관계가 드러나면서 재판이 현재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취임 첫날에 멕시코와 캐나다산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25일 트루스 소셜에서 이 올린 글에 트럼프가 내년 1월 20일 첫 행정명령 중 하나로 이 모든 멕시코, 캐나다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물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세는 펜타닐 등 마약과 불법 이민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예정입니다. 트럼프는 멕시코와 캐나다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면서 이 해결 전까지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이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추진하겠다고 확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멕시코가 다른 국가들의 우회 수출 통로가 되고 있다면서 멕시코산 중국 자동차에 최대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 트럼프는 펜타닐 문제와 관련해서 모든 중국산 제품에 추가로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는 중국 마약이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에 대한 중국과의 대화가 효과적이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최근 펜타닐은 멕시코 갱단이 중국에서 원료를 들여와서 미국으로 유통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자 10배 늘릴게 애플이 이렇게 백기를 들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너무 적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애플이 인도네시아에서의 이 아이폰 16 판매 금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투자금을 10배 늘린 1억 달러를 제시를 했는데 인도네시아 정부는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5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은 애플의 투자가 여전히 부족한 상태고 베트남 등 다른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는 삼성전자와 샤오미 같은 경쟁사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이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고 또 현지 생산을 진행하는 점과 비교를 했을 때 이 애플의 투자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애플이 자국 내 부품 비중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아이폰 16의 판매를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 국내 생산 부품 비중이 40% 이상이어야 하고요.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해당 금액만큼의 투자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샤오미는 현지에 공장을 세워서 생산 중인데 애플은 이를 따르지 않아서 판매 금지를 당했습니다. 애플은 자카르타에 위치한 이 부품 제조 공장에서 초기에 $10,000,000를 투자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의 반응을 얻지 못해서 투자액을 $1억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나 장관은 애플의 공장 설립이 여전히 최우선 과제라면서 애플이 협상팀을 보내서 해결책을 찾길 바란다라고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이트 70에 하모니 넥스트를 이렇게 도입한다고 합니다. OS 독립의 속도를 높이는 화웨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최대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로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자체 개발한 하모니 넥스트 운영 체제를 탑재한 스마트폰 메이트 70을 26일에 출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출시한 메이트 60의 후속 모델이고요. 첨단 반도체 칩과 독자적인 OS를 탑재를 하면서 미국 제재에 대응하려는 전략입니다. 화웨이는 2019년 미국 제재로 안드로이드 접근이 차단이 되자 하모니 OS를 출시를 했고요. 이번에는 이를 발전시킨 하모니 넥스트로 안드로이드와 iOS에 경쟁하려고 합니다. 화웨이는 하모니 넥스트가 주요 모바일 운영 체제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10만 개의 자체 앱을 늘리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기술 전문가 폴 트리올르는 이 화웨이의 이런 행보가 미국의 제재에 대한 중국의 중요한 대응이라고 말을 하면서 화웨이의 기술 독립을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해외 개발자들이 하모니 넥스트 생태계에 합류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해외 앱 퍼블리싱 업체 앱인 차이나의 리치 비숍은 해외 개발자들이 여전히 이 화웨이 생태계를 관망 중이다라고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조간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글로벌 증시 대응 전략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이슈와이드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입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참 미국 증시를 보니까 또다시 이 랠리를 이어갔더라고요. 특히나 뭐 오늘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S&P 500이랑 또 다우가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 또 도이체방크나 UBS 같은 이 글로벌 투자은행 쪽에서는 이 S&P 500이 내년에 7,000선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참 미국 증시는 계속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대표님은 이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미증시는 참 체력이 단단하구나라는 부분들을 오늘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는 시장의 흐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관세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그리고 이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이런 행보들을 뭐 무시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약간에는 협박이 아닐까라는 좀 그런 스탠스로 받아들이면서 여전히 강한 시세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이번에 FOMC
FOMC 회의록에서도 이제 의사록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앞으로 이제 금리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유지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가 상당히 시장에서는 최근에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해소되는 흐름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미 대선과 상관없이 점진적으로 지금의 스탠스를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래도 불확실성적인 측면에서는 시장에서 좀 불식되는 부분과 그리고 체력이 높고 시장에서는 좀 튼튼한 체력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와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에 증시가 오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 심리적인 부분들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심리 자체가 많이 무너져 있다 보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도 더욱더 확대 해석하고 더욱더 지레짐작해서 좀 겁을 먹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연출이 되는데 미국 증시는 좀 반대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보 속 이러한 기조를 보면 결국에는 지금 뭐 산타랠리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미국 시장과 조금이라도 동조되는 흐름이 우리나라에서도 나와주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에 공개됐던 FOMC 의사록에 따르면은 이 경제가 탄탄한 기반을 계속해서 유지를 할 경우에 당국자들은 점진적인 금리를 인하를 할 것이다. 이 점을 시사를 했습니다. 이로써 그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연말 랠리, 산타 랠리까지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산타랠리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지만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는 물음표가 찍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증시는 산타랠리 그리고 연말랠리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여전히 우리나라 증시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체력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미국 당선 전에도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를 했고 지금 그 이유도 취임식 전까지는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우리나라는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심리 자체가 좀 버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그 전날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또 장 초반만 강했던 게 아니라 장 막판까지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이어갔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 흐름을 조금은 이어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지만 시장은 단 하루 만에 어떤 종목들은 상승했던 그 상승폭을 모두 다 반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아직 시장이 올라가기에는 좀 힘들구나라는 기조들이 다시 한번 좀 확인되는 부분들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물론 우리가 부정적인 부분들만 생각할 것은 아니기는 하지만 뭐 금리 기조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여전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돌아오고 있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이 더 이상의 하방 압력을 받는다라고 보기엔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좀 박스권 안에서 답답한 흐름을 이어갈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상승이 나오라고 하더라도 시원하게 추세 자체를 바꿔가면서의 상승이 나오기에는 어떠한 트리거가 좀 지금은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을 했다가 좀 밀렸다가 다시 상승했다. 이런 좀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종목별 굉장히 차별화된 양상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하셔서 지금 시장 분위기에 맞는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증시는 미국 증시와 다르게 이 체력과 투자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약화가 되고 있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외국인의 수급까지 메말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산타랠리와 연말랠리를 기대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조금 더 회복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참 뚜렷한 모멘텀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래도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좀 강한 모멘텀이 한 번쯤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그런 포인트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결국에 중요한 거는 이제 메이저 수급이 돌아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메이저 수급이라고 한다면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메이저 수급이 계속해서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종목으로 봤을 때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항상 언급을 했을 때 외국인의 매수세가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삼성전자의 매수세
매수세에 좀 가담을 해주기는 했지만 이제 이러한 기조들이 좀 유지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시장 자체에서도 그대로 좀 적용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미국 시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국내 증시 투자하셨던 분들도 외국 시장으로 많이 넘어가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결국 시장에서는 주도 섹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시장이 많은 투자자들의 수급이 확 몰렸을 때 지금은 거래 대금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급감을 했는데 뭐 주변에서 요즘 반도체가 장난 아니다, 뭐 2차 전지가 장난 아니다, 뭐 내가 수익을 많이 봤다라던가 요즘에 물살을 탔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정말 시장의 거래 대금이 갑작스럽게 상승하는 그런 시그널들이 나왔던 시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심에는 결국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도주라는 그 주인공이 항상 있어줬다라는 거.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살짝 주도주라고 얘기하기에는 애매모호하잖아요. 뭐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다 어떠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눈에 띄게 끌고 가는 흐름들이 나와주기에는 어렵다 보니 오히려 이탈하는 투자자들이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시장이 다시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매수세 그리고 주도주가 그만큼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있어야지 새로운 수급과 그리고 좀 이탈됐던 자금들이 다시 한번 증시로 흘러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제한된 자금 안에서 우리가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자금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필요하겠지만 특히나 이 두 가지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정말 이 가장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 외국인의 수급이 아닐까 싶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 30일부터 어제까지 봤을 때 단 2거래일만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히 이렇게 크게 반등할 만한 포인트를 찾지 못하는 점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글로벌 기업들을 봤더니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전도 아니죠.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AI 하드웨어 쪽으로 투자가 강하게 몰렸는데 지금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쪽으로 굉장히 강한 매수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찾아봤더니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주가 수익률이 276%를 달성했다 할 정도로 지금 엔비디아보다 훨씬 더 웃도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해당 섹터의 전략과 함께 우리가 지금 접근을 했을 때 어떤 대응 전략을 좀 짜봐야 될까요? 시장에서 지금 뭐 방금 말씀하신 팔란티어도 그렇고 엠러빈이라는 그 종목도 지금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보다 올해 더 많이 올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부터 이제 AI 시장이 도래가 된다라고 이야기 나왔을 때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AI 소프트웨어의 시기가 다시 올 것이다. 처음에 오픈 AI가 챗 GPT를 세상 밖에 오픈을 했을 때 그때 관련된 종목들이 AI 소프트웨어 기업들까지 굉장히 시세 흐름이 강했습니다. 그러다가 AI 반도체 칩 관련된 종목들로 수급이 싹 쏠려갔고 그쪽 관련주들이 굉장히 시세 흐름들을 강하게 이어갔을 때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부진한 흐름들을 지속 이어왔어요. 그래서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항상 소프트웨어 시기가 올 것이다 했지만 막상 그게 주가 흐름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양상들을 보여줬는데 지금은 좀 다른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의 이 수익률의 차이가 AI 반도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굉장히 강한 시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우리가 예전에 핸드폰이 처음에 나왔을 때도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는 하드웨어 관련주들이 시세 흐름이 좋았고요. 그 이후에는 뭐 삼성전자라던가 애플이라던가 만들어내는 핸드폰 자체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의 시세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 세 번째로는 그때도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이 핸드폰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굉장히 시세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AI도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이제 핸드폰이 세상 밖에 나왔을 때 혁신적인 부분들이 나왔을 때처럼 AI도 세상의 흐름들을 바꿔줄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서 비교를 많이 했을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흐름들이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결과로 우리나라 종목들도 좀 최근에 흐름을 보면 뭐 한글과 컴퓨터라는 종목도 그렇고요. 뭐 솔트룩스라는 기업도 지금 시세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SP 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첫날 상한가에 안착을 하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도 굉장히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저께 같은 경우에도 이틀 연속으로
지난주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급등을 이어갔고요. 어제도 살짝 쉬어가는 국면이 나오긴 했지만 시장이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견조한 흐름을 좀 이어가는 모습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미. 근데 워낙 바닥권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도 관심권에 두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시장 자체는 거래 대금이 상당히 부재하기 때문에 대장주, 지금 언급드린 종목들 위주로의 흐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충분히 바닥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바라봐야 될 거는 좀 대장주 위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뭐 한글과 컴퓨터라던가 솔트룩스 이렇게 종목을 꼽아주셨는데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생성 AI 검색형 이 구버로 글로벌 시장까지 공략을 하고 있다니까 앞으로 행보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가 우리 시장에서 참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 섹터를 이끌고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하도 있고 생물보안법도의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탄력을 크게 못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에 좀 한 번 더 믿음을 좀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이 자리가 저가 매수의 기회일까요? 아니면은 조금 더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대장주격의 종목들의 흐름을 좀 보시면 최근 알테오젠 정말 말이 많았잖아요. 근데 제약바이오를 처음에 이렇게 좀 흔들리게 만든 요인들은 금리에 대한 방향성의 불확실성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워낙 백신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쪽이 앞으로의 이런 흐름들과 이런 부분들이 규제를 많이 받을 수가 있고 지금까지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새롭게 재편되는 과정 속에서 혼란을 야기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만약에 뭐 FDA 쪽으로 승인을 받았거나 했을 때 이거는 의견이 분분하긴 해요. 오히려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거라는 쪽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워낙 재편이 되다 보면 속도가 더 느려지고 그렇다 보면은 일정적으로 딜레이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어떠한 불확실적인 부분들이 또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제약바이오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했는데 그동안 제약바이오에서 대장격으로 시장에서 딱 버텨주고 있던 알테오젠이 여러 가지 좀 이슈에 휘말리게 됩니다. 지금 뭐 할로자임과 함께 특허 소송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를 하게 됐고 그다음 처음에는 유상증자를 받을 수도 있다. 물론 유상증자는 아니라고는 했지만 어쨌든 자금 조달에 대한 이슈도 따라올 수 있는 상황들이 이게 생기면서 알테오젠이 정말 다이나믹한 흐름을 몇 거래일 동안 보여주는 흐름들이 나와줬는데 펩트론도 이번에 이제 기업 설명회에서 뭐 우리가 고객사라던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못 해줬다라는 이유로 또 급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대장주격으로 시장을 딱 버텨줬던 제약바이오를 버텨줬던 종목군들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면서 여러 종목들이 같이 좀 하락을 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의 이 흐름이 아예 끝났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은 여전히 불확실성은 존재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신약에 대한 이 기술력적인 부분들, 파이프라인, 플랫폼 기술 이런 거를 인정을 받았고 실제로 그게 기술 이전으로 이어지는 그 부분들을 올해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또 실적도 잘 나오는 받침이 되는 기업들도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 예전과는 확실히 다른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미국 증시에서 지금 FOMC 의사록을 통해서 좀 긍정적인 기조들을 확인을 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불확실성적인 부분들이 좀 제거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흐름들이 다시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당장의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는 좀 불안감이 많이 증폭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내가 지금 많이 빠졌다라는 이유로 지금 당장 뭐 매수를 권해드리기보다는 추세를 돌려나가는 흐름들이 나왔을 때는 충분히 다시 한번 우리가 매매 관점으로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시그널 또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들어서 제약바이오는 아예 배제해야 되는 섹터는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 간밤에 있었던 의사록을 봐도 앞으로 점진적인 금리 인하가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제약바이오 자체를 완전히 배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긴 맞는 것 같고요. 일단 불확실성이 제거가 돼야 되는 게 가장 우선순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더불어서 이 추세를 돌리는 흐름까지 함께 확인하고 그 뒤에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급부상하는 관련주로 쳤을 때도 로봇 관련주, 이게 또 트럼프, 그다음에 머스크로 이렇게 엮여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로 인해서 로봇 관련주가 참 뭐 글로벌 시장도 그런데 우리 시장 안에서도 매일매일 이 테마단으로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로봇 관련주들을 바라봤을 때 사실 몸집이 너무 작다 보니까 선뜻 손이 가지 않은 것 같은데요. 관련주들을 지금은 좀 지켜봐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지켜보셔도는 좋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제 머스크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좀 여러 쪽이 이제 발생을 했잖아요. 요즘에 의료 AI도 머스크 관련돼서 수혜로 거론이 되고 있고 또 뭐 우주 항공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이제 하나의 그런 좀 기대할 수 있는 규제 완화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작용하고 있는 요소이긴 하지만 지금 거래량으로 봤을 때 다른 쪽보다는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터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를 하면 이쪽에서의 시세 흐름이 끝나고 나서 로봇주로 시세에 대한 기회를 찾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로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휴머노이드 관련돼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은 사실 직접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업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대표적인데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지금 머스크가 제일 이야기하는 건 결국엔 휴머노이드 로봇이잖아요. 근데 막상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폭발적인 시세를 보여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 얘기는 이 미국 쪽에서 불어오는 훈풍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큰 기대감적인 작용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이유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로봇 기술에서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상위권에 링크되어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지금 일본이라던가 독일 뭐 이런 쪽과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다 보니까 다른 나라와 해외 미국 뭐 이런 나라와 기업들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부분들이 해결돼야 될 구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정부 쪽에서도 여러 로봇 관련된 밸류체인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는 있긴 하지만 국산화하는 기업들도 몇 기업 있기는 하긴 해요. 하지만 아직까지 그게 실적으로 폭발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중점으로 해서 저는 움직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로봇주들은 급하게 보실 거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적인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거나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들 위주로는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기준점으로 해서 로봇주들의 움직임을 좀 파악하시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거래량이 좀 더 강하게 붙어줬을 때는 전반적인 로봇주들 더욱더 관심을 있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급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고 직접적인 이 연골고리가 있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은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월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12월 시장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12월 시장 대응 전략은 어떻게 우리가 세워봐야 될까요? 네, 뭐 12월 달에도 저는 좀 비슷한 흐름이 나와줄 거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증시가 만약에 12월까지 산타랠리를 기대할 만한 그런 요소로서 굉장히 강하게 시세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연동되는 흐름이 나와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12월까지는 아직까지는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영향권에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살짝은 좀 답답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섹터별 모멘텀이 있는 쪽 그리고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제 하에 그리고 또 우리가 급하게 매매를 지금은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떤 섹터와 종목들이 올랐을 때 조정이 나왔을 때 예전처럼 뭐 3% 정도 조정 구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7%, 10% 확확 빼버리기 때문에 이게 타이밍 잡기도 힘들고 대응하시기도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종목군들 내가 지금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군들을 좀 접근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방망이를 우리가 흔히 짧게 잡는다고 하잖아요. 방망이를 좀 짧게 잡으시고 큰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손절성과 목표가를 좀 타이트하게 설정을 하셔서 매매를 하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 그리고 12월 시장에서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새로운 시장의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는 트리거가 또 나온다라고 한다면 분위기 바뀌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만약에 그런 트리거적인 부분들이 또 발생을 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그에 맞는 또 해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크게 이슈가 있지 않은 한은 12월도 11월과 비슷한 흐름이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나눴던 이야기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대표의 이슈와이드에서는 글로벌 섹터 그리고 12월 글로벌 시장 대응 전략 함께 세워봤습니다. 도이체방크와 UBS 등 글로벌 투자은행에서는 S&P 500을 7,000선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말 미국 증시는 산타랠리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장 안에서는 머스크 트레이드와 개별 이슈가 등장하면서 로봇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지은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발 증시와이드는 9시 개장 방송까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렇다면 간밤에 있었던 글로벌 이슈 김영민 캐스터를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오늘장에서도 일제히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0.28%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 0.57% 상승하며 6,000포인트 선 뚫어냈습니다. 나스닥 역시도 0.63% 올라주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장이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 정책에 시동을 걸었지만 오늘 공개된 연준 의사록에서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나마 인하하겠다고 밝히면서 증시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 다시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4.3%에 근접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장 반도체 지수들이 좀 약세였죠. 1% 넘게 빠지면서 4,927포인트 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국제유가는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1월 인도분 WTI 가격 배럴당 68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한편 오늘 새벽에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휴전에 합의했다라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앞으로 60일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점진적으로 병력과 민간인들을 철수시킬 것으로 보이는데요. 휴전은 현지 시각 27일 새벽 4시부터 시작됩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해소되면서 앞으로 국제유가가 더 안정세를 찾아 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M7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죠. 테슬라를 제외한 전 종목이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먼저 애플입니다. 0.9% 상승하며 234달러 선에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화웨이가 자체 스마트폰을 출시했습니다. 자체 칩과 자체 운영 체제까지 갖춘 중국산 최첨단 스마트폰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 최첨단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이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바클레이스가 알파벳과 법무부 간의 분쟁이 애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애플에 대한 비중 축소를 권고했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늘장에서 2% 넘는 상승 흐름 보여줬고요. 엔비디아도 오늘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키뱅크가 엔비디아에 대한 매수 확대 의견 유지했습니다. 다만 제한적으로 경쟁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라고 짚었는데요. 지금 월가에선 엔비디아 매도론도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가 추이를 잘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엔비디아에서 새로운 소식이 또 들어왔죠. 엔비디아가 명령어만으로 목소리를 변조하고 또 세상에 없던 새로운 소리를 만들 수 있는 오디오 AI 푸가토를 공개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시장까지도 엔비디아의 영향력이 미치는 모습이고요. 알파벳 오늘장 1% 미만의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아마존은 3%나 넘게 뛰어 올랐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아마존에 대한 매수 의견 유지했습니다.
전자상거래의 글로벌 성장, 클라우드 컴퓨팅, 또 온라인 광고와 커넥티드 디바이스 등에서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평가했고요. 레드번 애틀랜틱 또한 아마존 웹서비스의 시장 내 입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바이 의견 제시했습니다. 목표가 역시도 $225에서 $235로 높여 잡았습니다. 메타 오늘장 1.5%가량의 상승 흐름 보여줬는데요. 구글에 이어서 메타 역시도 분할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의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의 강제 매각 여부를 판단하는 미국 법원의 재판이 내년 4월 14일 워싱턴 DC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이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장기적인 주가 추이를 좀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입니다. 오늘장 M7 종목 중에 유일하게 빠진 종목이죠.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와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전기차 최대 시장인 캘리포니아가 이 트럼프 정부에서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하더라도 캘리포니아 주 예산으로 전기차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더 많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시장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테슬라의 차량은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머스크 CEO는 미쳤다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테슬라의 주가 오늘장 소폭의 하방 압력 받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투데이 아스탁입니다. 먼저 베스트바이 살펴보죠. 전자제품 판매 기업 베스트바이의 실적이 나왔는데요.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로 연간 가이던스를 낮춰 잡으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5% 가까운 낙폭을 기록해냈습니다. 먼저 3분기 실적을 살펴보죠. 매출 94억 5천만 달러, EPS 1.26달러 보고했는데요. LSEG 예측치인 매출 96억 3천만 달러와 EPS 1.29달러 모두 하회하면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내놨습니다. 순매출은 94억 5천만 달러로 전년 같은 분기에 97억 6천만 달러보다도 감소했습니다. 가이던스 역시도 1.5에서 3% 감소할 것이다라는 이전의 예측치와는 다르게 2.5에서 3.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베스트바이는 가전제품과 홈시어터, 게이밍 부분에서 약세를 보였는데 대신 컴퓨팅과 태블릿, 서비스 부문에서 매출이 늘면서 약세분을 상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2년간 매출이 슬럼프에 빠지면서 오래된 가전을 새로운 최첨단 제품으로 바꾸려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발생하기를 베스트바이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베스트바이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다음으로 암젠 살펴보죠. 생명공학 제약기업인 암젠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비만 치료제 임상 2상의 결과가 전문가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여파로 풀이가 되는데요. 암젠이 개발 중인 비만 치료제 마리타이드의 임상 2상 시험 결과 비만 환자들이 1년에 평균 20%의 체중을 감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2형 당뇨병을 함께 앓고 있는 환자들도 체중 감량 효과를 받고 이 두 환자군 모두 52주 이후에도 체중 감량이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긍정적이었지만 시장은 25%의 체중 감량까지도 기대하면서 결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스텔란티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텔란티스의 주가는 오늘장에서 5% 넘게 빠졌는데요. 크라이슬러와 지프를 가진 스텔란티스 주가가 트럼프 당선인이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품에도 관세 부과를 예상하면서 큰 피해가 예상이 됐습니다. 자동차 업체들 일제히 타격을 받았는데요. 스텔란티스는 물론이고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 역시도 주가가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였습니다.
네, 개장을 약 11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장을 마무리했는데요. 다우와 S&P 500 지수 모두 사상 최고가를 또 한 번 그려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 효과가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고요. 11월 FOMC 의사록 역시 무난하게 소화했습니다. 의사록에서는 금리 인하 전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에 따라서 12월 FOMC 회의에서는 금리 인하보다는 동결의 무게가 조금 더 실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우리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까요?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일장 한마디입니다. 트럼프 관세 발언에 국내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트럼프가 계속해서 관세 부과를 더욱더 높여잡고 있습니다. 이에 멕시코와 중국에서는 환율 전쟁으로 보복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다만 우리 증시는 속절없이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하락해 내림세를 기록하면서 장을 마무리했고요. 그 와중에도 우리 증시를 움직였던 테마들, 어떤 테마들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주 다시 한번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 가능성에 재건주가 일제히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농기계와 건설기계 업체들이 우크라이나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소식에 또 한 번 모멘텀을 받아냈습니다. 특히나 농기계 쪽에서는 TYM과 대동이 상승 흐름을 조금 더 가파르게 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재건 인프라 관련해서는 변압기와 전선도 많죠. 다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통신주도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말 주가 상승에 대한 전망과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으로 특히나 배당에 대한 매력도 또 있죠. 통신주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동금속과 HD 현대건설, LG U+ 모두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다음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입니다. 히토류는 산업 전반적으로 쓰여지고 있죠. 특히나 반도체 주 원료로 쓰이는 실리콘에 규소가 들어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해당 실리콘은 인곳을 만들어서 웨이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반도체 곳곳에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산업의 꽃으로 불리고 있는 히토류가 중국의 추가 관세 예고 속에서 미중 무역 갈등 우려가 부각되면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셰일가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셰일가스 그리고 천연가스 모두 트럼프 취임 즉시 LNG 수출 승인이 예고되면서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2차 전지는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되더라도 계속해서 세액공제를 지속할 것이다라고 하는 발언이 이어지면서 상승세를 어제장에서도 보여줬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트럼프와 굉장히 친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관련해서 테슬라는 제외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미 경쟁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테슬라를 제외할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리비아는 13% 넘게 올랐고요. 오늘 장에서도 급등하면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유니온과 지역 난방공사 그리고 자익을 상한가를 터치했다라고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 흐름을 짚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테마 살펴보시죠. 자, 이번에는 내림세를 기록했었던 방산 테마입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휴전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에 방산주는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유가 역시 하방 압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WTI 국제유가 그리고 브렌트유 역시 계속해서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머스크 미국 국방 예산을 삭감하겠다라고 시사하면서 F-35 전투기가 너무 비싸다라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F-35 전투기는 미국의 5세대 전투기인데요. 돈 먹는 하마라고 불려지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국방 예산을 삭감하면서 방산주가 일제히 내림폭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추가적으로 미국 보편 관세로 한국의 대미 수출이 22조 감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내년도에 한국에 대해서 수출이 더욱더 급감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는 있는데요. 다만 방산은 이에 대해서 기회를 엿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언급까지도 있으니까 방산에 대해서 너무 우려감을 표출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역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로템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은 모두 방산 관련된 종목으로서 어제장에서 내림세를 보였다라고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크라이나 재건과 트럼프 그리고 방산 테마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좋았던 시장은 채 하루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얼굴이 좀 바뀐 모습이었고요. 특히나 어제 개장하면서 속보로 보셨겠지만 트럼프가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25%, 중국에게는 또 추가적으로 1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세 폭탄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언급이 되면서 어제 우리 시장은 지수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장 마감한 후에 시간 외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에코프로 머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랑 지오릿 에너지 그리고 삼성 SDI까지 같이 묶어서 크게 2차 전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2차 전지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IRA 관련해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이즈가 어느 정도는 해소된 분위기입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고 거기다가 더불어서 2차 전지 관련된 공장들이 있는 장소가 공화당 텃밭이기 때문에 이를 쉽게 폐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기보다는 축소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되면서 노이즈는 어느 정도 해소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어제 전해드린 것처럼 스웨덴의 노스볼트 또한 파산 신청을 했다라는 부분도 우리 기업들에게는 이익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노스볼트가 이제 유럽 안에서 배터리 내재화를 위해서 설립됐던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없어졌다면 유럽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 정도는 더 생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배터리 개혁을 했었던 노스볼트와 배터리 계약을 했었던 회사들은 다시 또 상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한국 기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 SDI가 이 중에서는 가장 승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일각에선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스볼트가 이전에 BMW랑 같이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었는데요. 노스볼트의 이 배터리 수율이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한 40%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다 보니까 삼성 SDI가 노스볼트랑 공급 계약을 했던 이 양을 그대로 삼성 SDI한테 전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 SDI가 여기서는 큰 승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삼성 SDI와 에코프로 머티가 시간 외에서 전구체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2천억 원 규모를 이야기하게 되면서 2.6% 정도로 강세를 보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오릿 에너지는 이제 캘리포니아 주지사 관련해서 전기차 세액 공제 지속할 수 있다라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물론 테슬라 관련해서는 제외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기업들에게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시선이 조금 더 강한 것 같고요. 리튬 관련주로서 최근 리튬 가격 또한 조금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또한 리튬주들에게는 좀 힘을 보태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오릿 에너지도 8.8%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세 번째는 에이럭스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드론 관련주인데요. 머스크 한마디 때문에 어제는 울고 웃었던 섹터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일단 어제 울었던 쪽은 방산 쪽이었습니다. 머스크가 X 계정에 아직도 F-35 전투기를 만드는 멍청이들이 있다라고 굉장히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산 쪽이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머스크가 지금 정부 효율부에 있어서 수장으로 지금 임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예산 삭감이 이루어지는 부분 또한 국방부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우려감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어젠 전반적으로 방산주들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근데 반대로 여기서 나오는 F-35는 유인무인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는 드론 AI에 대한 수혜가 좀 높아질 것이다라는 시각이 만들어지면서 에이럭스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좀 보였고요. 에이럭스는 정규장에서 25% 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시간 외에서는 상한가지만 3.6%에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TK케미칼 살펴볼 텐데요. 이 종목도 상한가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 종목은 대한해운 주식 처분 결정이 좀 났습니다. 다만 이유가 중요할 텐데 재무 구조 개선이라는 이유를 달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현금 보유량에 대한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서 물론 어제는 반응이 좀 나왔고 오늘도 물론 갭상승 출발할 수는 있겠지만 단기간에 보는 호재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클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유념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예상 체결 지수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양시장은 엇갈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피는 0.09% 소폭 하락하면서 2,518선에서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상승하면서 700선 상승하면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급이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환율 또한 1,400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1,400원이 뉴 노말이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럴수록 외국인 수급에 대한 부담감은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수급 부재한 상황 속에서 오늘은 엇갈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총 함께 보시죠.
삼성전자부터 현대차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오늘 반도체 투톱은 약보합 수준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한 증권사에서 25년도 가이던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잡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목표가가 24만 원이었다가 22만 원으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영향을 좀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17만 7천 원 선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유의미한 부분은 외국인 수급이 찍혔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동안 많이 팔았기 때문에 며칠 동안 순매수가 조금 더 찍혀줘야 된다라는 부분도 염두에 주셔야겠습니다. 코스닥 살짝 보고 갈게요. 자, 알테오젠부터 현재 리가켄바이오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알테오젠 오늘 강보합 수준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다만 여전히 30만 원 선은 하회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염두하셔야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강보합 수준, 에코프로 오늘 8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문 열고 돌아오시죠. 네, 11월 27일 수요일 문을 힘차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다 상승부를 키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특히나 다우와 S&P 500이 다시 한 번 더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나 여러 글로벌 투자사에서 이 S&P 500이 향후 7,000선을 돌파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간밤에 있었던 FOMC 의사록에서 이 점진적인 금리 인하까지 시사를 했는데 과연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장 먼저 지수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하락불, 코스닥은 상승불을 키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06% 소폭의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2,518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09% 상승하며 693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계속해서 700선을 하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 올라가는 그 지수의 폭이 굉장히 얕기 때문에 앞으로 지수 방향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업종별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는 음식료품과 화학에서는 현재 하락불을 뜬 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음식료품의 낙폭이 조금 더 크게 형성이 되고 있고요. 현재 0.53% 떨어지고 있습니다. 의약품은 0.6% 강한 상승세 보이면서 시작을 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섬유의복과 종이목재가 각각 0.2%, 0.1%대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금속 광물과 철강금속 이렇게 두 종목에서만 이렇게 상승불을 켜고 있고요. 기계는 보합권, 전기전자와 운수 장비 안에서는 현재 0.7에서 0.8%의 하락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일단은 철강에서는 하나의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국내 철강업계에 지난달 조강 생산량이 전년 동기와 대비를 해봤을 때는 1.8%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연말에 수급 부담이 조금 더 가중이 될 것이다라는 다소 부정적인 전망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금융이 1.97%로 굉장히 강하게 탄력을 받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기타 서비스와 건설이 0.4에서 0.5%대 오름폭, 그리고 유통과 제조가 각각 0.3%, 0.1% 하락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과 섬유 의류가 0.2%대의 상승폭을 그려내고 있지만 반면에 출판 매체 복제가 0.2%, 음식료 담배가 0.1%, 종이 목재가 0.07% 하락하면서 시장 열었습니다. 이 코스피와 코스닥 업종 내에서는 부득 크게 올라가는 업종도 없지만 그만큼 크게 내려가는 업종도 없기 때문에 혼조세가 계속해서 연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개장 상황과 비슷한 게 또 예측가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탑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1.5%, SK하이닉스가 2.3%의 하락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이야기 나눴다시피 삼성전자의 이 상승 모멘텀 중 하나가 이 외국인의 유의미한 수급이 아닐까라는 말을 했었는데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0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 거래일까지 단 2거래일만 외국인의 수급이 크게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의 수급이 이어질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분기에 전 세계 디램의 점유율이 41.1%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시장의 선두주자를 계속해서 굳건히 다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이닉스는 2.3%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이 현재 1.7%로 강세 출발했습니다. 엔솔은 계속 이 배터리 쪽에서 힘을 불어넣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배터리 서비스 사업 조직을 신설하면서 이쪽 안에서도 굉장히 탄탄하게 올라갈 것이다라는 흐름을 연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현재 0.5%가량 올라가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 말레이시아에 6,700억 원을 투자를 하면서 이 스타리아 등을 위탁 생산한다라는 소식이 들렸는데 더불어서 인도네시아에서는 전기차 충전 구독 서비스를 개시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려감이 들 부분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멕시코에 대해서 관세 폭탄을 예고를 한 상황인데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에서 연간 25만 대의 차량을 생산을 하는데 그중에 무려 15만 대가 미국으로 수출이 된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이 공장 안에서는 현대차도 함께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세 폭탄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리가켄바이오가 예상 체결되는 보합권이었지만 현재는 0.42%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알테오젠이 현재 0.67% 올라오게 되면서 30만 원 선을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이 특허 분쟁에 있어서 루머가 퍼지게 되면서 알테오젠 측에서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며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어제장에서는 거의 10%가 훌쩍 더 넘어가는 이 하락폭을 그리면서 급등락을 좀 반복하는 형색을 보이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와 함께 2,056억 원 규모의 양극재 전구체 공급 계약을 또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현재 1.14%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가 삼성 SDI와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가 된다면 이 공장의 수익성이 대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3.4% 올라가고 있고 HLB는 0.53%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상승과 하락을 보여주고 있을지도 지금 바로 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을 대비를 해봤을 때는 상승하는 종목군이 조금 더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자기술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1.54% 하락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1.92% 여전히 두 종목 모두 다 하락폭을 켜고 있습니다. 한화시스템이 0.63% 올라가고 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0.78%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쪽에서 휴전이 임박했다라는 어제장 소식 속에서 이 방산 관련된 탑3가 강하게 하락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다시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휴전에 이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서 전달이 됐었습니다. 새벽쯤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안에서는 이 재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보일지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중에서 LIG 넥선 같은 경우에는 페루 해군에 이 600억 원 규모로 함정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제조업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은 오늘도 하락세를 계속 이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0.58% 하락하면서 현재 시장을 열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현재 1.19% 상승하고 있고 삼성중공업이 0.51% 상승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2.88%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조업 섹터 안에서는 HD 현대 마린 엔진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 DS 투자증권이 발행
발행할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자면은 9월 이후에 5건의 이 수주를 공시를 했고 이 규모 자체가 총 2,400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내년에 선박 발주량이 증가가 하게 된다면 수주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긍정적인 리포트를 발행을 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쪽 안에서를 HD 현대건설기계와 SY 스틸텍이나 이 삼부토건 같이 재건 관련 종목들이 많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휴전에 대해서 잠정 협의안이 나온 상태고 또 우크라이나 종전 가능성까지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금융 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서도 좋은 탄력 흐름 가져갔고요. 오늘장 안에서도 금융업종에서는 한 종목을 제외하고 모두 다 상승불을 키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에 취임 때 멕시코와 캐나다에 각각 25% 관세를 부과를 하고 또 중국에는 추가로 관세를 10% 부과를 하겠다. 더불어서 이 미국에서 회의록이 발표가 됐을 때 점진적인 금리 인하까지 하겠다라는 발언에 이 금리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 잠깐은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현재 지주사 같은 경우에 모두 다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가 0.9%, KB금융지주가 2.4%고요. 신한금융지주가 1.29%, IBK가 1.02%로 모두 다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오로라 투자자문 이슬희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먼저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양시장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고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매도 포지션입니다.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기보다는 일단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형국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언제까지 유지될 거라고 보시는지 지금 환율에 달려있는 걸까요? 네, 일단 환율 부분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 달러 강세인 이유가 결국에 이제 트럼프 위기 시대를 좀 맞이하면서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상당 부분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어제 이제 또 관세 관련해서 또 이야기가 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편 관세 10%를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 그럼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속도 부분들도 좀 조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측면들을 봤을 때 당분간은 좀 혼조 장세가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길면은 12월까지는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트럼프가 취임이 되고 난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우리가 상방을 좀 기대를 해봐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우선 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 이제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여전히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 주들은 이제 좀 상승세를 이어가고는 있습니다만 그 탄력도는 상당히 좀 많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이제 업종별로 수급이 좀 분산되는 이런 시점에서 저는 조금 더 안정화를 이루고 있다 오히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순매도세를 좀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강도도 상당히 좀 약화가 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좀 제거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주중에 있는 FOMC라든지 관련 이제 물가지수 발표도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오늘은 좀 드론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제 이제 또 일론 머스크 관련해서 또 발언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제 로키드 마틴 관련해서 앞으로는 이제 드론으로 다 이제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런 말들을 좀 언급한 만큼 오늘 이제 테마성으로 조금 뛰고 있는데 사실 이런 종목들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좀 리스크가 크다라고 보고 있어서 굳이 뭐 보유를 하신 분들이 아니라면은 지금 뛰어 들어가실 필요는 없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여전히 지금 시장은 좀 과대 낙폭되어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사실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주 제외하고서 뭐 이제 그동안 낙폭이 심했던 2차 전지라든지 그리고 반도체는 이제 일부만 그렇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여행이라든지 항공 쪽도 굉장히 좀 조용히 잘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엔터 쪽도 지금 수급 흐름이 좀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런 섹터들을 좀 묶어보면은 또 중국이랑도 엮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북미에 대한 어떤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보다는 조금 중국 쪽에 대한 심리가 개선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과대낙폭주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신재생 쪽도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관련해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취임이 될 것으로 보이면서 아무래도 이제 CS 윈드라든지 뭐 이제 하나솔루션과 같은 태양광이나 이제 풍력 쪽이 좀 많이 밀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그 전에도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부분에서는 조금 늦춰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기조는 계속해서 인하 관점으로 좀 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가 또 이제 신재생 하고 태양광 쪽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뭐 노스볼트 관련해서 또 이제 다시 한번 좀 재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이제는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은 조금 약화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좀 과대낙폭주 위주로 조금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길면 12월까지도 유지될 수 있겠다. 그리고 종목으로 보자면 과대 낙폭한 종목들 위주로 좀 선정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외국인이 삼성전자 오랜만에 순매수를 찍혔지만 사실상 더 많이 담아갔던 종목들은 좀 다른 쪽이었습니다. 배당이 높은 통신주 혹은 유틸리티 같은 한국전력들도 오늘도 같이 좀 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동안 우리가 주도주라고 이야기했던 종목들 좀 쉬어가니까 연말 맞이해서 이렇게 배당주들 좀 집중해 볼 시기가 온 걸까요? 네, 이제 금융주나 이제 통신주들은 보통 이제 고배당주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접근을 하시는데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배당보다도 이제 차익 실현 목적으로 좀 들어가시기 때문에 별로 좀 선호하는 섹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 좀 위험을 회피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통신주라든지 이제 금융 쪽, 특히나 이제 지주사 쪽이 조금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배당뿐만이 아니라 이제 두 섹터 다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 기조로 좀 가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차익 실현까지도 충분히 좀 챙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원래 이제 연말 이후에 배당락일 이후에는 조금 급락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11월 말부터 준비하신다라고 한다면 뭐 보유 기간 한 달 정도로 잡으시고 한번 좀 접근을 해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결국에 이제 배당률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실적에 대한 안정성이 받쳐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금융주나 이제 특히나 이제 통신주들 같은 경우에는 많으면은 배당률이 뭐 이제 6%가 또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변동성 심한 장세에서 뭔가 이제 6%의 이제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 지금 외국계 증권사에서 이제 스트롱바이 의견이 좀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외국인들의 어떠한 집중 매수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장격으로 좀 보면은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제 시세를 또 다 회복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10만 원에서 이제 9만 원대까지 좀 밀렸던 부분인데 이 이제 조정 기간에서 결국에 이제 수급 흐름을 보게 되면 대부분 또 외국인들이 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여전히 이제 금융주라든지 이런 고배당 쪽에 또 외국인들의 수급
수급이 좀 집중되고 있다라는 점까지 참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가격대도 사실상 PBR 관점에서 보면은 여전히 또 1배가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저렴한 가격대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너무 길면은 또 어떻게 보면 주가가 지지부진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보유 기간은 한 달에서 2달 정도를 일단 보시면서 접근을 해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보유 기간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위험 회피를 위해서는 뭐 통신이나 지주사도 괜찮고 한 달에서 2달 정도 보유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오늘은 은행이나 보험 쪽도 강세를 보이면서 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SK 하이닉스 하나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3%대로 좀 더 낙폭이 삼성전자보다도 깊게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증권사 리포트 보니까 TP가 24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내년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8.3% 정도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힘들어질 거다라는 의견이었는데 주가에는 또 문제가 없는 걸까요? 네, 우선은 이제 하향 조정이 된 부분들이 이제 경쟁사들이 좀 이제 치고 들어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노이즈들이 좀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좀 거기까지 판단하기는 이르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제 내년에 또 가이던스를 좀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적어도 올해 4분기랑 내년 상반기까지는 내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블랙엘 관련해서 지금 출시를 앞두고 있는 뭐 그런 상황,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려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HBM3E도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블랙엘 같은 경우에 이제 HBM3E 8단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이제 블랙엘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HBM3E 12단이 좀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어떤 동향을 좀 살피시는 게 훨씬 더 좀 좋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만약에 이제 블랙엘을 차질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이제 생산에 대한 부분이 이제 차질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주가가 조금 더 밀릴 수는 있는 부분이지만 만약에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제 시기에 양산을 한다라고 했을 시에는 같이 좀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이닉스에 대한 이제 매수 관점은 좀 유효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목표 주가가 그 전에 이제 한 24만 원대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지금 22만 원이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목표가는 22만 원대까지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래서 24만 원 이제 전고점이 24만 8,500원대죠. 여기를 넘어가려면 사실상 계속해서 좀 서프라이즈를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내년으로 갈수록.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 관련해서도 HBM3 공급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슬슬 상황이고 물론 이제 이게 단번에 하이닉스를 뛰어넘지는 못할 겁니다만은 어쨌든 경쟁사들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이제 마이크론 역시도 지금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좀 힘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내년 이제 중반기로 넘어갈수록 올해만큼은 좋지는 못하겠다라고 보고 있지만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는 조금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밀린다라고 했을 시에는 오히려 조금 담아 가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동향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 시기에 블랙웰이 그대로 양산이 좀 되게 된다면 좋아질 수 있겠다. 원래도 말씀해 주셨던 22만 원 선은 내년에는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원래 제시됐었던 TP 24만 원은 전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새로운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는다면 뚫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지적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대한항공을 좀 살펴볼까 해요. 기관 순매수 상위에 지금 대한항공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제 아마 뉴스 확인하셨겠지만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 관련해서 합병이 임박했다라는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대한항공이 사실 신고가 영역이라서 가격이 좀 높은 편이라 살짝 좀 부담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LCC 대비해서는 여전히 대형주가 더 메리트가 있는지 아니면 LCC 쪽을 보는 게 더 좋을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저는 여전히 사실 대형 쪽이 좀 대장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전에 한번 뭐 항공사는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 지금 이제 항공주들이 가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사실 환율에 대한 부담도 있는데 이렇게 가는 거는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누가 가장 먼저 합병을 할 것이냐라고 본다면 단연코 이제 대한항공 그리고 이제 아시아나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도 좀 접근 가능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두 항공사가 합병을 하게 되면은 뭐 소비자한테는 좋지는 않지만은
기업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우선 이제 규모 자체가 상당히 좀 커지고요. 그리고 반독점 형태로 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운임 조율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합병을 하게 되면은 이제 세계 탑 10 안에 드는 이런 이제 대형 항공사가 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에 대한 기대 가치는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합병 이슈가 사실 환율에 대한 부담을 좀 이겨내고 있다라는 거, 사실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기대가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 보면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이제 대량 거래량이 좀 터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5% 넘게 상승이 나오면서 종가에는 4%대 이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은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뭐 추가적으로 세로는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추세 자체는 계속해서 좀 우상향 기조로 좀 가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나와 합병을 했을 때 좋은 거는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여행객이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항공사 내에서 보면은 이제 중국에 대한 이제 노선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또 아시아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LCC와 조금 비교를 해봤을 때 대형 항공사가 조금 더 안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화물 매출 비중이 거의 50%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뭐 이제 직구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뭐 그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이제 중국발 이 물량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화물 운임도 상당히 많이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LC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객 수요가 이제 줄게 되면은 그대로 이제 이게 적자로 좀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인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 코로나 때도 잘 버텼던 게, 그때 당시에 이제 너무 이제 택배 물동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운임이 상당히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여객 쪽이 사실 수익성이 악화가 돼도 이쪽 부분에서 방어를 조금 해줬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실적에 대한 안정성을 보더라도 대형항공사 쪽을 조금 더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중에서 탑픽은 이제 대한항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전에도 이제 대한항공 대형주 관련해서 항공주를 좀 짚어주신 바 있습니다. 일단 환율이 좀 부담인 상황이라서 항공 관련해서는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그래도 중국 쪽 이벤트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랜만에 비만 치료제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출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나서 이제 한 달쯤 지났는데 우하향하는 분위기가 계속 보였습니다. 또 어제는 미국에서 뭐 메디케어나 혹은 메디케이드 비용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일라이릴리가 상승을 좀 했는데, 반대로 또 암젠 같은 경우에는 장기 비만약과 관련해서 임상시험이 사실 시장 기대치보다는 좀 못 미치다 보니까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전략을 좀 여쭤보고자 하는데, 물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만 치료에 대해서 체중 감량약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인물이다 보니까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내년에 일단 젯바운드 이슈 남아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그분이 뭔가 법적으로 완전히 개조를 하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영향이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결국 이제 기업들은 이 비만 치료제 쪽에 지속적으로 지금 또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장기적인 이제 전망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최근에 보면은 펩트론이 굉장히 잘 가다가 보면은 이제 고점 대비해서 거의 30% 넘게 이제 밀렸던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오늘도 사실 반등이 없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조정은 좀 더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 내용을 좀 보게 되면 결국에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그 일라일리와 관련해서 지금 협력 관계에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그 IR을 한번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의 내용이 뭐냐면 결국에 이제 그 구체적인 어떤 생산 일정이라든지 이런 계약 조건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지금 급락이 나온 상황인데, 사실상 이제 그 펩트론 같은 경우에 기밀 유지 협약을 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도 이거를 다 말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일라일리 쪽에서 펩트론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제품을 다양화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까지 조금 하락하기에는 조금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일라일리와의 어떤 협력이 깨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말 한마디에 지금 이렇게까지 밀린 상황이고, 알테오젠 역시도 좀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까지 좀 밀릴 일이 아닌
데 빠졌다라는 것은 전 저가 매수의 좀 기회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왜 조금 더 주목을 해보셔야 되냐면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 결국에는 이제 장기 지속형입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 데포라는 지금 플랫폼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제 월 1회에서 그리고 월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뭐 이런 식으로 지속형으로 계속해서 좀 늘려주는 기술들이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전망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밝게 보셔도 좀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지만 최근에 이제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펩트론이라든지 이런 풍문에 의해서 조금 주가가 좀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변동성 확대에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결국에 이제 바이오 산업은 지속적으로 좀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금리 인하 기조로 가게 되면은 여기서 또 최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또 제약 바이오이기 때문에 조금 멀리 보고 접근하신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조금 긍정적으로 보셔도 좀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제약 바이오는 어쨌든 투심은 좀 약화가 된 것 같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오늘 펩트론이 사실 저도 잘 갈 줄 알았는데 0.13% 강보합 수준에 좀 그치고 있어서 추가적인 조정은 좀 나올 수 있겠다.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IR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하한가 터치가 나왔는데 회사 측에서 계약 유지 비밀 조항이 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잘 진행하고 있다라고 코멘트 나왔으니까 일단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는 5일선 이탈하면서 움직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상위 테마들도 이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는 남북 경협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트럼프 팀이 김정은과 직접 대화하는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이 아무래도 좀 더 가속화되지 않겠느냐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오늘 아침부터 개장하고 남북 경협주가 강하게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인디에프가 지금 현재 상한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열어볼게요. 두 번째는 드론입니다. 어제 머스크의 한마디 때문에 방산주는 울고 드론 관련주는 웃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부분 앞서서 브리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F-35 같은 유인 무인기를 만드는 멍청이들이 있다라는 원색적인 표현을 하면서 유인 무인기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AI 드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오늘 시장 안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중국 관련주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매출 수요 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더불어서 함께 무비자 입국이 지금 15일에서 30일로 연장됐다라는 부분 또한 중국 관련주들에게는 좀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팀장님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를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앞서서 조금 힌트를 드렸는데 중국 관련주들은 조금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번에 이제 무비자 승인이 좀 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입국 일수 자체를 완전히 변경시켰죠. 그래서 기존에 한 15일에서 30일까지 지금 늘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당연히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한한령이라는 게 근데 또 그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한한령을 해제하겠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닌데 결국에 이제 15일부터 30일까지 늘렸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와 이제 관계 개선을 좀 시도하려는 이런 의도로 좀 볼 수가 있어서 그동안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길이 막혔던 어떤 기업들의 수혜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좀 몇 가지만 좀 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대표적으로 여행주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항공주,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엔터주라든지 콘텐츠, 게임주까지 좀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왜 또 수혜를 볼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이제 서로 간의 이동이 좀 많아질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배를 타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이제 항공을 많이 좀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제 매출액 증가가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노선에 대한 이제 중국 노선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아시아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만약에 합병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대한항공 거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항공 쪽에서는 대한항공을 좀 토픽으로 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행 상품 쪽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 투어라든지 하나 투어, 참 좋은 여행 이런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하나 투어에 대한 어떤 실적 개선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패키지 관광객들이 상당히 좀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가이드를 끼고 가는 이 패키지 상품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많은 국가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언어 문제도 있고 또 인터넷 사용도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그리고 중국 내에서 보면 요즘에 이제 위챗이라는 이제 메신저로 대부분 이제 결제를 하는 상황인데 요즘에 이제 현금이라든지 신용카드를 거의 안 받는 뭐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외국인이 만들어서 가기에는 절차 자체가 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되면은 또 패키지 상품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수수료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또 여행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하나투어 관련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쪽도 사실 수혜를 좀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K-팝에 대한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상황인데 특히 이제 북미나 유럽 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사실 가장 큰 시장은 또 저는 중국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 진출을 하냐 못하냐는 상당히 좀 큰 차이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엔터 관련 산업들이 좀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떠한 진출 제한 이 부분들도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또 한중 회담을 좀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아펙 회의가 또 이제 열릴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좀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국내 이제 관련 엔터사들이 좀 더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현지에서 진출을 해서 뭔가 예능이라든지 공연을 할 수 있냐 없냐가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관계 개선이 좀 된다라고 한다면 이 엔터주들 역시도 상당한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중국 매출 비중이 또 가장 높은 게 SM입니다. 그래서 SM 같은 경우에 워낙에 또 중국에 대한 팬덤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이 상당히 부진했을 때 가장 또 많이 빠지기도 했던 기업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결국에 이제 중국 시장이 살아난다라고 한다면 또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게임 쪽에서도 조금 더 수혜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판호 발급을 해준다라는 것 자체가 또 이제 관계 개선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게임주 내에서도 이제 판호 발급을 좀 많이 받은 기업들 아니면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상승폭이 조금 컸던 시프트업 역시 바닥을 다지고 또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니케 관련해서 또 판호 발급을 받은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내년 1분기에 한번 출시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번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락이 좀 나왔던 부분인데 사실 이 니케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 3분기에는 반영이 안 됐던 거거든요. 그럼 내년 1분기부터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도 가져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바닥은 좀 다졌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위메이드라든지 NC소프트 등등 이런 낙폭과 대주들 역시 좀 여전히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관련주 지금 바라볼 시기가 됐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행주, 항공주, 게임주, 엔터까지 하나씩 탑픽 종목 좀 꼽아주셨고요. 앞서서 이제 드론 살펴봤었는데 팀장님 제가 살짝 언급 드린 것처럼 머스크 입 한마디에 방사는 울고 드론은 웃는 지금 시장이 연출이 됐습니다. 근데 방산 쪽 같은 경우에는 최근 장대 음봉 그리는 종목들이 꽤나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적과는 별개로 투심이 좀 악화되는 중인 것 같아서 당분간의 조정을 좀 불가피할지 좀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네, 우선은 이제 투심 자체가 악화가 된 것은 맞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조정은 계속해서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결국에 방산이 지금까지 상승해 왔던 것은 단순히 테마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동안 뭐 전쟁에 따라서 부각이 많이 된 것도 이제 사실이지만 그만큼 지금 수주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이제 LI진액선 같은 경우에 매년 지금 역대 최대 실적을 지금 기록을 할 만큼 K방산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업황에 대한 전망은 좀 상당히 밝지만 방금 앞서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입 한마디에 지금 이렇게까지 좀 내려온 상황이라는 거 오히려 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건설기계 쪽을 조금 눈여겨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제 맞아요. 재건 관련주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사실상 이 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아니어도. 근데 방산 같은 경우에 워낙에 이제 기술력이 상당히 좀 좋아야지만 할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오히려 긴 관점에서 본다면 방산에 대한 매수 관점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건이랑 방산이 계속 수급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산 같은 경우에는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재건보다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11월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연준이 인플레이션 완화와 강한 고용시장을 바탕으로 점진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의원들은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이 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고요. 서비스 물가와 주거비가 물가 안정 수준에 가까워졌다고 언급했습니다. 10만 달러 선 진입을 눈앞에 두었던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하락세를 지속하며 역주행하더니 이제는 9만 달러 선도 무너질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 대선 이후 치솟았던 가격이 주춤하면서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도 압력이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매수세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11월 28일 미국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매수세가 약해지면서 낙폭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국내 대기업 중에서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내지 못하는 이자 보상 배율 1 미만 기업이 총 52곳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7일 기업 데이터 연구소 CEO 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500대 기업 중 금융사를 제외한 분기보고서 제출 기업 271곳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 누적 영업이익과 이자 비용을 조사해본 결과 이들 기업의 올해 3분기 이자 비용은 27조 2,14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한 수치입니다.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가 환율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큰손인 국민연금이 매년 해외 투자를 확대하면서 현물환 시장에서 달러를 빨아들이는 이 블랙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자산에 대해 이 환해지를 최대 한도로 단행을 할 경우에 외환 시장에 추가로 공급되는 달러는 많게는 60조 원이 넘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당시에는 코스피는 하락불을 켰고 코스닥은 반면에 상승불을 켰습니다. 하지만 그 하락과 상승의 폭이 다소 약했던 점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지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지 가장 먼저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양시장 모두 다 하락불을 켜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42%로 그 낙폭을 조금 더 크게 확대를 한 상태고요. 현재 2,509포인트 선을 지나가면서 2,500포인트 선에 어느 정도 압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현재 0.68%가 떨어지면서 688포인트 선을 지나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 나 혼자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977억 원의 매수를 크게 보여주고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매도를 강하게 보여주면서 외국인은 오늘도 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현재 538억 원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이 조금 더 매도가 크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624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비슷한 흐름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나홀로 매수세 382억 원을 보여주고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이 하방의 압력을 굉장히 강하게 누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나 기관 투자자는 7억 원을 매도를 하면서 어느 정도 굉장히 약한 폭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 외국인 투자자 쪽에서 이 350억 원 대량 매도를 출회를 시키면서 굉장히 강하게 하방 압력을 누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개장